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진 강좌를 맡게 된 김대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사진 강좌는 미니 스튜디오의 구성과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제 주변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보이시죠? 이것은 일반적인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보통 이런 조명 장비들과 그 다음에 각종 반사판들, 그 다음에 촬영 테이블, 그리고 이 하얀 배경 등 이런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촬영 스튜디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아마추어로서 또는 인터넷에 올려갈 제품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구성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구성의 촬영 장비들은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알려드릴 장비는 여러분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으면서 그리고 쉽게 사용하고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한 소개와 촬영 팁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준비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한 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삼각대가 있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들고 찍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삼각대가 있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촬영을 실제로 하셔야 될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포토박스 또는 촬영 박스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 박스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촬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촬영 박스들은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가격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원대 중후반으로 구매를 하시면 아주 좋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실제 가장 많은 사용되는 크기는 약 60cm의 정방형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물건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가로, 세로 60, 60의 정방형 형태를 가진 이동형 미니 스튜디오이죠. 촬영 박스라고 보통 부르고 포토 박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의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알맞은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스튜디오 박스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제가 펼쳐가지고 처음부터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찍찍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서 세워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면부를 향해주고 얘를 펼쳐준 다음에 자,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하시던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안쪽에 배경지를 깔아두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 배경지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촬영 박스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경지가 한두 개쯤은 반드시 있습니다. 좀 많을 때는 3개까지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수량에는 별로 연연 안 하셨으면 합니다. 단지 이 재질 자체가 좀 튼튼한 거면 훨씬 좋겠죠. 설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찍찍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간편하게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설치하는 장면들을 조금 세심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쪽에 있는 이 찍찍이를 천장 제일 안쪽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오랫동안 돌돌 말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밑으로 펴주시면서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풀면서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끝에 나와서 이 부분을 바깥쪽에 있는 끝부분에 찍찍이에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촬영 박스의 안쪽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LED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LED의 빛을 직접적으로 제품에 비치게 되면 제품은 굉장히 나쁜 형태의 그림자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빛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여과 장치가 이렇게 한 개씩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천이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 빛을 살짝 가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데 얘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장에 찍찍이로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설치가 끝이 납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요 설치가 끝난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 볼 텐데 그 전에 이 전원을 연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답터로 되어 있어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연결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박스의 크기를 조금 큰 걸로 바꿨습니다. 이 박스는 지금 사방이 1m, 1m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60cm 박스보다는 좀 큰 거고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촬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사항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실 제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제품을 인터넷에 올릴 때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밑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가령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저희들이 보통 제품 촬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둡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제품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그래서 이 제품을 어디에 쓰여야 되는데 그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어떤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을 단일로 찍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물건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 도구들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서 미리 촬영 전에 그런 준비물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니사에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캐논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니콘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기타 회사의 카메라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카메라들이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노출을 맞춰서 그리고 색을 잡아주고 촬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촬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조명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보통 순간광과 그 다음에 지속광으로 나눠주게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속광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속광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순간광의 어떤 특성을 살짝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집에 형광등이 있죠. 이 형광등이라는 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깜빡이는 등입니다. 따라서 이 등은 여러분들이 눈에는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속적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게 초당 60번 반복이 되는 60Hz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LED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초당 60번 깜빡이는 60Hz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촬영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가 너무 빨라진다면 이 60Hz, 즉 60번 깜빡이는 사이에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배경 자체가 얼룩덜룩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거는 제가 여기 잠깐 예시의 사진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카메라를 세팅하고 난 다음에 이 세팅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 이 60분의 1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최근의 카메라 중에서는 이 60번 깜빡이는 플리커 현상을 제어해 줄 수 있는 플리커 프리라는 기능이 들어간 카메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플리커 프리라는 기능이 들어있는 카메라들 같으면 그 기능을 켜서 이 플리커 현상을 상쇄시켜 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없는 카메라 또는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셔터 스피드를 60초 이하로 세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이 현상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실질적인 촬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카메라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삼각대 위에 거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촬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정하셔야 될 게 아까의 플리커 프리를 피하기 위해서 약 60분의 1초 이하로 이거를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제품 촬영을 위해서는 이 라이브 뷰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라이브 뷰라는 것은 카메라의 액정에 이 현재 지금 촬영해야 되는 대상물을 이렇게 비춰주는 게 라이브 뷰예요. DSLR 카메라에서는 보통 여러분들 라이브 뷰 버튼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라이브 뷰를 실행시켜 갖고 이걸 보실 수도 있고요.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 뷰 자체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이거는 라이브 뷰 자체는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보시는 게 라이브 뷰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라이브 뷰를 실행시키셔 가지고 이런 모습들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에 있어서 이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를 설정할 때 이 모드라는 게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자동이고요. P 모드. 또 A 모드 같은 경우는 조리개 우선 모드. 이거는 이제 캐논 같은 경우는 AV 모드라고 합니다. 또 TV 모드 또는 S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M 모드가 나옵니다. 자, 이 M 모드는 모드 다이얼을 통해서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자, 여기 보시면 M 모드죠.
자, 이 M 모드를 여러분들 모드 다이얼을 통해서 이걸 바꿔가지고 이 M 모드로 촬영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 M 모드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M 모드라는 건 뭐냐면, 노출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설정하셔야 됩니다. 셔터 스피드, 감도, 조리개 이거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셔터 스피드가 있죠. 이 셔터 스피드와 그 다음에 F라고 표기되는 조리개, 그 다음에 IS로하고 표기되는 감도, 이 세 개를 조절을 해서 노출을 맞추게 됩니다. 자, 제가 보고 있는 이 카메라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50분의 1초 F11 감도 8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라이브 뷰를 통해서 우선 보는 겁니다. 라이브 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여기 지금 밝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셔터 스피드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되니까 보이시죠? 어두워지죠? 이렇게 숫자가 빨라지면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느려지게 되면 서서히 빛이 많아져서 이게 밝아지죠. 마찬가지로 감도를 한번 바꿔볼게요. 감도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감도가 1600, 2000, 2500 이렇게 되면 서서히 밝아지고, 반대로 감도가 낮아지면 이게 어두워집니다. 조리개도 똑같아요. 조리개도 이렇게 보시면 조리개를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개방을 하게 되면 밝아지고, 조리개를 조여서 빛을 줄여주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이제 밝기를 조절하게 되는데, 플리커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셔터 스피드는 60분의 1초 이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리개를 통해서는 뭘 조절하느냐? 조리개는 쉽게 말하자면 물체의 심도라고 해서 물체의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깨끗하게 보일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야외에 나가셔가지고 촬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을 촬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뒤 배경이 깨끗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뒤가 흐려져서 아주 몽환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때 뒤가 흐려지는 현상을 아웃포커스라고 그러고 앞과 뒤가 다 선명하게 되는 것을 펜포커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품 촬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품이 다 선명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고 찍었을 때는 이 아웃포커스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촬영했을 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선명하게 나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펜포커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봤을 때 제품의 형태가 분명하게 다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제품의 이미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촬영을 할 때 빼고는 이렇게 선명하게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펜포커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조리개를 조여야 돼요. 조여서, 즉 말해서 숫자가 높은 쪽으로 해주시면 앞과 뒤가 다 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숫자를 이렇게 해서 11로 바꿔봤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적당하게 해주려면 약 11 정도가 굉장히 적절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카메라와 이 목걸이 사이의 거리가 약 80cm 정도 되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거리에서는 약 11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촬영된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그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 상에서는 굉장히 밝기가 어둡게 나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제가 이 ISO 감도를 이용해서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주니까 밝아지죠? 자, 640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어느 정도 밝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니터라는 건요, 밝은 데에서 봤을 때는 이 모니터 자체는 실제 물체가 어둡게 보이고요. 어두운 데 봤을 때는 밝게 보이는 모니터인데도 실제 모니터에 띄워보게 되면 이게 어둡게 찍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모니터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노출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노출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또는 인포메이션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 다양한 모드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자, 이 그래프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 왼쪽과 오른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플러스 쪽으로 저는 조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밝게 찍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요. 이 노출은요, 이 노출계라는 거는 여러 가지 모드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측광을 해가지고 이 노출계는 밝기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측광 모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다중도 있고, 중앙 중점도 있고, 스팟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보통 제품에다가 집중을 해 주시려면은 중앙 중점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품을 보통 중앙에 놓고 찍으니까 요 중앙 중점 측광 모드를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한 밝기를 여러분들 측정해 주시는 게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밝은 쪽으로 이 플러스 쪽은 밝은 쪽이거든요. 이 플러스 쪽으로 약 두 눈금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 밝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게 절대적이진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게 평가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려니까 오늘 강의로서는 좀 짧은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요건 설명을 보다 정확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약간 밝은 상태로 요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 주게 되는데, 자, 그럼 찍어줄 때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제 카메라는 이 지금 초점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초점이 딱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자동 초점이라는 게요, 조금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초점 포인트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초점이 맞는 위치가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약간 부정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수동으로 이걸 조금 조절해 주도록 하려고 해요. 자, 수동 조절은 이 렌즈 부분에 요 조절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요 버튼을 뒤로 살짝 돌리면 요걸 수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점 링을 돌려서 수동으로 살짝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요거 초점이 나가고 들어오고. 자, 그리고 초점의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카메라는요, 보통 이렇게 들고 찍을 때는 괜찮은데 이 삼각대비나 이런 데 고정해서 찍으시면 손떨림 방지를 끄고 찍으셔야 됩니다. 이 손떨림 방지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가 흔들릴 때 그걸 보정해주는 장치인데 이게 들고 찍을 때는 이상이 없지만 삼각대 위에 올려놨을 때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흔들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걸 꺼주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제 카메라에는 이게 꺼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었어요. 그 다음에 리뷰 버튼을 통해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이시죠? 이 미니 스튜디오 장치들은 별다른 어떤 특수한 반사판을 쓰지 않고서도 보석률은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촬영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찍었나 못 찍었나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 잘 찍은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잘 찍은 기준이라는 거는 일단 초점이 선명하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색 자체가 여러분들 카메라는요, 모니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모니터 자체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밝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은 노출계를 보고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또 색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 색을 갖다가 미리 잡아놓고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색을 잡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느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촬영했는 거를 리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촬영이 됐죠?
이 미니 스튜디오는 흰색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눕기 타시는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떻게? 뒤가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품만 깨끗하게 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도 상당히 편리한데, 그런데 이거를 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이 색 자체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 그 색을 잡는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밸런스는 여러분들 카메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나마 제가 화이트 밸런스 잡는 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건 뭐냐면은, 즉 말해서 흰색을 흰색으로 보이게 해주는 게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배경은 완전히 백색이죠. 백색인데, 이게 지금 살짝 보게 되면 약간 푸른빛이 돌고 있어요. 이걸 저희들 모니터로 옮겨서 봤을 때는 이 색이 어떻게 될지 또 모릅니다. 이 카메라의 모니터 자체도 이 화이트 밸런스가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데이터상에서 화이트 밸런스로 보이게 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카메라 안쪽에 있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백색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설명을 말로써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서 모든 회사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대표적으로 소니와 니콘, 캐논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는 버튼, 즉 WB라고 있는 버튼이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 소니니까 이 펑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화이트 밸런스를 찾아가지고 이 화이트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보시면 WB 버튼을 보통 누르게 되면 모든 회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드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AWB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토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화이트의 균형을 맞춰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화이트를 맞춰주게 되는데 이 자동이라는 거는 주변의 배색과 조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자동이란 자체가 사실 100%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색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요, 주광, 즉 태양이 떠있는 하에서 야외에서 정오 12시를 기점으로 가장 잘 맞습니다. 하지만 해가 넘어가는 때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백열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백색을 백색으로 보이지 않고 그 색이 껴서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끼는 색을 빼주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즉 수동으로 잡아주는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니 같은 카메라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요 모양이 보이죠, 요거. 요 모양에 세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 버튼을 눌러서 화면 중앙 영역의 데이터를 캡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캡처해 볼게요. 자, 등록처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등록처를 1번에다가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는데, 자,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에서 세트를 누르면 여기 영역 중앙 부분에 캡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백색일 때가 좋습니다. 백색. 그래서 저는 위치를 조금 이동해갖고 백색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치를 이동해서
이게 딱히 백색은 아니고요. 회색도 괜찮고 검은색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무채색이면 돼요. 무채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색이 없는 것. 즉 말해서 주변에 다른 색깔이 없을 때 이게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가 잡힙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자, 등록처가 1번에다가 제가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찍었을 때보다는 더 데이터적으로 백색에 가깝게 얘는 촬영이 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소니의 화이트 밸런스 잡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캐논은 어떻게 하느냐? 캐논은 일단 이 백색의 배경을 한 장을 촬영을 합니다. 백색의 배경을 한 장 촬영한 다음에 캐논의 모드 메뉴로 들어가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전에 찍어놨던 사진이 있게 되죠. 그 백색을 가득 채운 그 면을 갖다가 설정할 건지 묻습니다. 그러면 그걸 OK로 바꾸고 세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끝나고요. 그때 당시에 모드는 커스텀 설정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니콘은 어떻게 하는가? 니콘은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 보시면 캐논이나 소니와는 다르게 PRE, 프리셋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리셋으로 가셔서 약 2, 3초간 꾹 눌러주시게 되면 PRE 버튼이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때 이 배경을 한 장 백색을 가득 채워서 한 장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캐논과 니콘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요, 형태가 없는 배경을 촬영을 했을 때는 셔터가 눌러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셔터를 눌러지게 하려면 초점 모드를 수동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수동으로 바꾸는 법은 어떻게 하느냐? 렌즈면에 자동 수동 버튼이 있습니다. 즉 AF, MF로 그 전환해주는 버튼이 있는데 그거를 MF 쪽으로 돌려주시게 되면 그럼 셔터가 눌러지실 거예요. 그래서 누른 걸 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니콘은 프리셋 버튼을 그런 식으로 해서 프리셋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렌즈를 수동으로 바꾼 다음에 셔터를 눌러주시면 바로 그것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돼서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 개의 회사가 각기 다른 방식을 가지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카메라의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찍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 찍어줄 때에 또 우리가 그 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품별 촬영의 유의점과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유리 제품들, 이런 반사되는 유리 제품들이나 글라스류들은 촬영을 해줄 때 앞쪽에서 반사되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지금 일단 여기를 우선 보시게 되면 안경면에서 반사되는 빛이라든가 주변 조명들이 다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장을 찍게 되면 자, 이 촬영해 있는 것들이 그대로 이 사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촬영해 줄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 주변을 다 어둡게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순수하게 이 조명의 빛들, 그러니까 스튜디오 박스 안에 있는 이 조명의 빛들만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이 이 앞쪽에 깔려있는 흰 여백들이 이 렌즈면에 비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줄이고자 여러분들이 특별한 도구를 몇 가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투명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을 가지고 여러분들 몇 가지 간단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보통 일반 아크릴집에 가시면 아크릴을 디귿자로 이렇게 구부려서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노는 어떤 투명한 박스 같은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사용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비치는 것들을 자, 이건 아크릴을 이용해서 디귿자형으로 만들어진 투명 아크릴입니다. 이거를 안경에 올려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 안경을 여기다 최대한 끝에다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최대한 이 종이면이 있는 끝쪽으로 옮깁니다. 자, 이렇게 옮겨주면 일단 앞쪽에 종이면이 반사되는 것들이 다 없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없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뒤로 옮겨서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자, 이제 반사된 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크릴 면과 렌즈 면이 평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깨끗하게 반사되는 게 없이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고 아랫부분은 살짝 제거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을 끄고서 촬영을 해주게 되면 앞쪽에서 들어가는 작광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유리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과 다르게 아주 깨끗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이 켜져 있을 때의 사진과 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을 때의 사진과 이렇게 꺼졌을 때의 사진들이 렌즈면이 깨끗하게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방 제품을 한번 저희들이 촬영해 볼 텐데, 이 가방 제품을 촬영할 때 가장 문제점이 있죠. 손잡이. 이 손잡이가 이게 잘 걸쳐 놓더라도 이런 식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기대 놓더라도 이게 바로 서 있질 않고 거의 이게 거의 구부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쉽게 촬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는지 보이세요, 혹시? 요거는 낚싯줄입니다. 자, 이 낚싯줄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카메라의 세팅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자, 셀프 타이머라고 혹시 아세요? 그래서 셀프 타임으로 카메라를 설정을 해놓고 낚싯줄을 여기다 줄에다가 이렇게 끊어내죠. 이렇게 해서 당겨버립니다. 적절하게 당겨버리고 사진을 찍는데, 자, 저는 누르고 난 다음에 2초 뒤에 촬영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촬영이 되겠죠. 그럼 촬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포토샵에서 낚싯줄만 살짝 지워줘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가방은 쉽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의 특수 촬영을 위해서는 갖가지 도구들이 이용됩니다. 가령 아까 전에 저희들이 가방을 촬영했을 때 낚싯줄을 사용했었죠. 이거 이런 낚싯줄을 사용했듯이 여기 있는 것들은 특수 촬영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가령 제품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인공 얼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니큐어는 광택을 낼 때 이렇게 한 방울씩 찍어가지고 물방울 효과를 내줄 때도 사용을 합니다. 또한 글리세린, 이거는 가령 야채 같은 거 저희들이 싱싱하게 이렇게 있는 데다가 이거 물에 섞어가지고 분무기를 통해서 뿌려주면 일반적인 물 같은 경우는 빨리 증발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긴 시간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야채라든가 이런 걸 촬영해 주실 때는 좀 더 싱싱함을 표현해 줄 때 좀 더 좋고요. 자, 구두약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같은 데 바르기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맛있게 보이는 어떤 도구로서 이런 구두약을 쓰는데, 사실 이게 트릭이죠. 그리고 휘핑크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 같은 거, 이런 음료수 같은 거를 좀 찍으실 때는 그 거품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시면 좀 더 다양한 사용법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마감하면서 오늘 수업을 했던 것을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미니 스튜디오를 사용함에 있어서 플리커 현상은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조명에 대한 여러분들의 셔터 스피드는 항상 60분의 1 이하로 맞춰주시고요. 앵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삼각대를 사용함으로써 앵글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노출에 대해서는 항상 매뉴얼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뉴얼 설정이라는 것을 통해 밝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매뉴얼 모드 중에서도 심도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최소 10일 정도는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미니 스튜디오라는 것 자체가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심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심도는 10일 정도는 돼야지 제품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모두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1을 유지해 주시고요. 감도는 100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100이 안 되면 800까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괜찮지만 800 이상이 되면 입자가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메라가 3000만 화소, 4000만 화소, 5000만 화소 계속 화소수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런 카메라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감도에서도 입자가 튀지 않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신다면 약 3000만 화소대를 사용해 주시면 2000만 화소대보다는 감도를 그만큼 높이 쓸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화소수가 높은 카메라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렌즈가 광각 렌즈보다는 망원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데 광각의 경우 각이 넓다 보니 중앙에 있는 형태는 커지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왜곡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각, 즉 말해서 화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광각 24mm에서 50mm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망원으로 가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은 물체가 반듯반듯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망원으로 갔을 때는 훨씬 좋은데 단점이라면 물체와 카메라와 사이가 멀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정을 해주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공간의 거리가 좀 더 멀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제품은 형태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 망원을 써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품 촬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품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의 형태라는 것은 광각이 되었을 때 그 형태가 왜곡이 되어 실제보다는 더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제품의 주변부 선이 명확해지지 않고 휘어짐으로써 그 제품이 선명하게 보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왜곡되어 여러분들한테는 좀 좋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제품은 될 수 있으면 망원으로 찍어 주실 걸 권장하고요. 사진을 찍을 때는 이미지 퀄리티는 최대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퀄리티를 크게 한 뒤 포토샵에서 작업 후 이거를 내보낼 때 인터넷에 맞는 사이즈로 줄여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처음 찍을 때 작은 사이즈로 찍어서 이거를 나중에 퀄리티를 줄이게 되면 그러면 입자가 깨지는 현상이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퀄리티를 최대한 크게 해서 나중에 줄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감도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양한 촬영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제품 촬영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론만으로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알려드린 이런 소소한 팁들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보시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셔야 좀 더 정확한 촬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연습만이 마지막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는데 초보 촬영자에게 카메라를 쥐어주면 1초도 안 돼서 찍습니다.
그것은 그 카메라에 대한 기능을 모르고 촬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동으로만 그냥 찍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광고 사진 작가라든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하나를 들이고 이 촬영을 해보라고 하면 고퀄리티의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일수록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하나 세팅을 다 해나가고 하나하나 디테일을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기에 촬영을 해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귀찮아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 답답해하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자꾸 찍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오르지 않고 퀄리티는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퀄리티를 올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대한 느리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최대한 섬세하게 촬영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날 거고 이런 촬영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제품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씩만 찾아보신다면 확실히 퀄리티 있는 사진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긴 강좌 재미없게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발음도 좀 어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혀가 꼬여서 일부 조금 설명이 미진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